할게요. 네, 일단은 처음 보는 분이 저번에 봤었는데 제가 오늘 할 거는 또 뭐 사람 있으면 하겠지만 그러니까 블록체인 제 전공이 컴퓨터 쪽이니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우리 서울대 성균관 연합 가상화폐 투자 동아리 스피드 팩터에서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전공자들. 그런 분들 위해 가지고 좀 쉽게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이런 거를 좀 푸는 그런 강연이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되게 딱 들었을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잖아요.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뭐 분산 입장 기술, 뭐 지분 증명 이래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먹게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어렵게 써놨냐면 지들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은요, 교수 중에서도 엄청 잘 아는 사람은 진짜 실력이 있거나 뭐 강사도 마찬가지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려운 걸 쉽게 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배우면 못하고, 이유는 개발자들은 일단 언어에 대해서 되게 취약한 편이고 설명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비개발자 중에 그러니까 언어력이 좋은 사람은 또 이걸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좀 쉽게 이제 풀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자 일단은 좀 잘렸는데 그 가상화폐로 되게 돈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엄청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빗썸 같은 이제 회사를 찾아가거나 뭐 코인을 찾아가면은 대부분이 이제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아저씨들이 투자를 해요. 근데 이 아저씨들이 과연 이 가상화폐가 뭔지는 알고나 투자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돈 오르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돈이 오른다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딱 박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말 그대로 기술적인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르면 팔고, 뭐 내리면 물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은 회사예요. 회사고 주식은 매출이 나고 영업이익이 나는 그런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보다는 좀 더 명확하고 되게 그 가치라는 것 자체가 눈에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 회사 예를 들면 삼성이 지금 못 오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갤럭시라는 핸드폰 시리즈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엄청나게 매출을 상승시키고 있잖아요. 아이폰하고 계속해서. 뭐 그 외에도 뭐 가전제품에서도 독보적이고 그 이제 매출량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계속 오르는 거죠, 주가가. 왜냐? 그 영업이익을 이제 보고 저 기업은 계속 이제 매출을 내고 돈을 많이 버니까 저 회사에 대한 가치를 내가 돈을 얼마만큼의 돈을 주고 사면 그 가치가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한 이제 논리의 사고죠. 매출이라는 게 지표가 보이니까.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배당을 줘요. 그래서 그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대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대표적인 배당주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주가와 뭐 그냥 항상 비슷비슷한데 그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항상 나눠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생각하면 합리적이잖아요. 되게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게. 근데 가상화폐는 뭐 그런 배당도 없고 뭐 이 매출을 내냐 그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낸다라고 말만 하지 아직까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기술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아무도 이 기술을 몰라. 근데 투자를 해. 엄청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만큼은 그래도 이 뭔지를 일단 얼핏이라도 대충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강연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무후무별발 투자는 어떻게 보면 투기죠, 투기. 투자라는 거는 그래도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돈을 쏟는 걸 말하는데, 지금 상황이 투기판인 코인이 좀 투기판으로 순식간에 성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런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하나 설명해 줄게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그 가상화폐 기술이라는 게 하이 테크놀로지일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알파고, 인공지능, AI 되게 고급 기술이니까 한마디로 박사급 나온 컴퓨터 공학과에 박사급 나온 사람들, 그것도 그 중에서도 특히 수재들과 그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술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는 그런 하이테크 기술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뭐 예를 들어 원자력 분야라고 치면 원자력도 이제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뭐 친환경 에너지, 뭐 그런 식으로 이공계 분야에서는 되게 다양한 하이테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컴퓨터 공학의 일종인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컴퓨터 공학의 하나의 분야잖아요. 그럼 이게
컴퓨터 공학 즉 저 학문 측면에서 과연 하이테크일까? 아니요. 옛날에도 있었던 옛날에는 없었어요. 2009년에 나온 거고 이거는 하이테크라기보다는 발상의 좀 전환이에요. 발상의 전환. 예를 들어 CPU, 인텔에서 만드는 그 CPU라는 거는 반도체가 되게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잖아요. 로봇이.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나 접근을 못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가 돼야 되는 그런 하이테크리. 그러니까 하이테크라는 기준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논문이 이루어져가지고 차츰차츰 계속 올라가는 기술이고 어느 정도 정점이 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AI 인공지능 기술도 컴퓨터 공학의 대표적인 하이테크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공부를 제대로 할 사람들은 사실 학사도 절대 안 되죠. 석사도 안 되고 박사까지도 가야 돼요. 박사까지도 가야 박사에도 전공을 이쪽으로 파야 한 분야에서 한 10년은 공부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이테크 쪽,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하이테크 쪽이 되게 많은데 할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은 그냥 학부생도 할 수 있어요. 학부생도. 그러니까 코인 만드는 게 되게 쉽거든요. 상상보다. 블록체인이라는 그 원리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고 그래가지고 학부생조차도 그러니까 뭐 박사급 필요도 없고 이건 박사 전공도 치지도 않아요. 블록체인이라는 여러분들 컴퓨터 공학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학이든 외국 대학이든 어떤 데 있을겠지만 일단 국내 대학 중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데 세부 전공 있잖아요. 거기서 블록체인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너무 쉬워서 이 연구를 하려면 논문도 쓰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럴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제너럴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학부생도 그러니까 언어를 프로그래밍 하는 언어, 그러니까 우리 안드로이드 핸드폰 언어를 만들고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듯이 그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은 학부에 가면 다 가르쳐 주니까 그 정도만 배우면은 가상화폐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제공이 되거든요. 만들 수 있는 툴들이. 그래가지고 되게 쉽게 이제 일단 쉬운 기술인 거고 이게 일단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냉정하게 말해서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게 앞으로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솔직히. 특정 분야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의 세상을 바꾼다. 한마디로 그런 건 불가능해, 이 기술 가지고. 그냥 하이테크가 아니거든요. AI가 가능하죠, AI.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상상만 해도 우리같이 똑같이 사고하는 컴퓨터가 나타나서 걔가 대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인간의 어떤 뭔가 가치를 창출해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그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기술이에요. 그렇죠? 근데 블록체인이 그렇게 돼서 인간이 뭘 해결해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학이라는 학문을 일단 연구하는 곳이 대학이 학문이라는 연구하는 곳인데 물론 요즘 취업에 대한 직업에 대한 그런 걸 많이 변질이 됐지만 일단은 진리의 상업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의 상업학에서는 다를 가치가 없는 기술인 거예요. 일단은 그 효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배우는 난이도에서도 그렇고 그 여러모로 하이테크라고 보기보다는 좀 약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이거랑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 그 오큘러스라고 알아요? VR? 가상현실 들었죠? 그것도 하이테크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19살에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만든 그 미국의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원래 기존에 오큘러스라는 그 비슷한 이제 그 시각을 여러 개로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돼 있었거든요. 80년대. 근데 그거를 아무도 제대로 활용을 할지 못하는데 얘가 아이폰이라는 게 등장했잖아요. 2009년에. 근데 그걸 보니까 아이폰에는 자이로스코프 센서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움직임을 이렇게 우리가 GPS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게 같이 이렇게 진동을 감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기계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또 이제 유니티라는 게임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같이 세 개를 연동시켜가지고 이 게임에서 이게 움직이면 이 아이폰에 있는 자이로스코프 센서가 이 오큘러스를 잘 제어해가지고 94년생이고 55년생이었는데 그 애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발상의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블록체인도 비슷하죠. 블록체인이 돈이 엄청나게 몰려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이테크라서 몰린 게 아니고 한마디로 이 비트코인을 처음에 만든 그 사토시라는 사람이 발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좀만 틀어보면 어떨까? 그 오큘러스처럼. 오큘러스도 융합을 한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 사람도 원래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산 컴퓨팅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 원래 연구가 있던 기술이고 보편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걸 좀만 틀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오큘러스랑 비슷하게 그건 오큘러스는 그 혼자 개인이 벌었지만 이거는 그 부가 막 몰려들면서 이제 이 초기 진입자들 여러 초기 다수의 비트코인을 초기에 구매한 사람들한테 큰 부를 안겨주었죠. 자 그런 측면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했는지 내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원리인가 이게 어떤 원리인지 생각을 하면은 일단 쉽게 예를 들게요. 쉽게
자, 이게 결국에는 화폐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상화폐가 화폐잖아요. 이 화폐라는 가치에서 일단 측면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지갑에 5만 원짜리가 있죠. 그리고 국민은행을 우리가 가요. 예를 들어 국민은행을 가가지고 국민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가 있죠. 자, 통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ATM에 가가지고 5만 원 현금에서 지갑에서 빼가지고 이 현금을 딱 넣는 거예요. 그 ATM에다가. 그럼 입금이 딱 되죠.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요. 방금 전에는 내가 이 돈을 눈에 보이던 게 이렇게 있었어요. 5만 원짜리가.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갔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잘 생각해보면은 숫자가 되네요. 자, 지금 이렇게 5만 원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이나 혹은 뭐 통장에 찍히던지 혹은 모바일 뱅킹과 같은 그런 전산망의 숫자로 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도 지폐라는 거는 최소한 뭐 한국은행이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지폐라는 것을 일단 실물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가상으로 변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좀 깊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완전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상의 화폐인 거예요. 전산이잖아요. 전산의 숫자잖아요. 0과 1 말 그대로. 자, 이런 건데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거.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생각해봐요. 80년대. 모두가 그때는 이제 전산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현금으로 뽑았어요.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그 은행에 가가지고 뭐 송금을 하려고 해도 그때도 이제 뭐 컴퓨터 전산망을 하기보다는 이제 일일이 수기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다른 은행에 싸주는 거죠. 뭐 대신 한 달에 한 번 모아가지고 막 보내주고 뭐 그랬겠죠. 다 그렇게 일일이 작업하는데 이제 연가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세상으로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연가일이라는 숫자를 보여주는 이런 세상 상황인데, 자, 우리가 근데 이걸 왜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여기다 돈을 넣으면 이건 돈이야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화폐라는 건 신뢰가 가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돈이 5만 원이면 5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고 5만 원만큼의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전제돼야지 유지가 되는 건데 이 전산망에서 그걸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들이. 그래서 우리가 5만 원을 넣어놨으면 언제든지 ATM을 방문해서 이 돈을 뺄 수가 있다, 현금으로.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준다, 타 은행으로 보낸다 이러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무런 의심이 없이 쓰는 거예요. 이게 이 숫자를 돈으로 전산 처리가 됐고 가상으로 처리가 됐지만 이게 ATM으로 뽑을 수도 있고 뭐 은행으로 송금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 돈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플하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모두가 믿고 있는 거고 그렇게.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국민은행 계좌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국민은행 계좌를 만들겠죠. 그리고 국민은행이라는 전산망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겠죠. ATM을 가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국민은행 사장이다, 이거 운영하는 사람이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결국에는 내가 관리해야 될 거는 고객의 돈인데 고객의 돈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다 전산에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에. 그 컴퓨터라는 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수많은 고객들, 은행 고객 한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의 돈을 전산으로 처리를 해놨죠. 그러면은 이 국민은행 사장은 뭘 해야 되냐면은 절대 킨다면 이 전산망 큰일 나죠. 이게 돈이잖아요. 이 디지털, 이 0과 0101로 찍혀있는 이 숫자가 이제 돈이 된 거예요. 이 지폐가 돈이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러면은 국민은행 사장은 이거를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이 전산망을. 절대 뚫리면 안 돼, 해커들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이 막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고객의 돈이 탈취되는 거잖아요. 전산망이 뚫렸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보안 비용에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비싼 슈퍼컴퓨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3중, 4중의 보안망을 가동을 해요. 방화벽을. 그래가지고 해커들이 감히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은행만 이렇게 하느냐, 뭐 신한은행, 뭐 농협, 뭐 우리은행 되게 많잖아요, 은행들이. 그 은행들은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전산망이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또 우리나라만이 그러냐, 세계 은행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 보안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결국에는 이 유지 비용도 슈퍼컴퓨터 유지 비용조차 고객의 돈 그 수수료 같은 거 떼가지고 거기서 유지를 시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낭비되는 게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얘가 발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클라우딩 컴퓨팅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분산 컴퓨팅이 뭐냐면은 뭐 하나의 엄청 큰 컴퓨터를 가지고 다른 수의 사람들이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거꾸로 돌려가지고
여러 대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를 모으면은 슈퍼컴퓨터만큼의 성능을 내요. 되게 많은 컴퓨터를 모아보면.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용한다고 하는 건데, 자, 지금만 해도 이제 보안 비용뿐만 아니라 또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면은 국민은행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죠. 그러니까 중앙컴퓨터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 이 중앙전산망에서 국민은행 중앙전산망에서 신한은행 중앙전산망으로 돈을 송금을 해요. 그러면은 또 뭐가 일어나냐면 전산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딱 고개를 보내면 되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컴퓨터끼리 서로 고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돈이 빠졌고 나는 돈이 늘어났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지분 증명이라는 거예요. 지분 증명이 뭐냐면 지분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그걸 서로 증명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원장이라는 게 회계에 보면은 이제 원장이라는 게 장부에 그러니까 가계부 같은 거 엄마들이 쓰는 그 가계부 같은 건데 컴퓨터도 이 중앙컴퓨터가 그 가계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만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그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에 있는 B 사람으로 돈을 보내려면요. 그럼 A에 있는 사람의 5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숫자를 없애버려야 되죠. 없애고 그 원장이 기록을 해줘야 돼요. 국민은행 중앙 컴퓨터가. 그리고 신한은행으로 그걸 보내줘야 돼요. 그럼 신한은행은 그거를 또 기록을 해야 돼요. B라는 사람의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매칭이 되는지 한번 또 검토를 해줘야 돼요. 트랜잭션을 보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한 건이면 상관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건이 있잖아요. 이게 하루에도 인터넷 뱅킹 송금되는 게 우리나라 국민만 5천만 명인데 그 중에 한 10분의 1만 송금한다고 하고 막 20분의 1만 송금한다고도 한 250만 건, 500만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한 트랜잭션을 다 처리를 하려면은 또 슈퍼컴퓨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다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 계산식을 다 돌려야 되고 정확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돈을 보냈는데 돈을 안 보냈다고 하면 큰일 나고 내가 돈을 보냈는데 돈이 안 써지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걸 다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복잡한 계산식과 함께 다수의 데이터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또 사토시라는 애가 이걸 보고 이거 또 불합리하다. 아니 이게 2만 원 그러면은 트랜지션을 일일이 처리하려면 전산 왔다 갔다를 처리하려면 돈을 또 그만큼 슈퍼컴퓨터 많이 써야 되고 중앙컴퓨터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 또 이것도 고객의 돈이라는 거죠. 그 은행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얘가 발상이 전을 했어요. 사토시가.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킹을 막기 위한 보안 비용을 일단 실제 감소시키고 연가이라는 그 숫자를 전송하고 이를 검증하는 데 드는 그 비용이 너무 큰데 이것도 감소시키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토시가.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얘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디서 갑자기 뻥 튀어나온 게 아니고 원래 분산 컴퓨팅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그걸 응용한 거예요. 활용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기존에는 이렇게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중앙 컴퓨터가 엄청 크게 막 해서 천만원짜리 비용을 사용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컴퓨터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수의 컴퓨터를 뭐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컴퓨터를 묶어서 얘가 동시에 다 거래를 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런 식이에요. 자,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한 블럭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의 블럭이 생겨요. 그럼 하나의 블럭을 예를 들어 컴퓨터가 한 대가 있어요. 거기다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10대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블럭이 생겨요. 그럼 이 두 개의 블럭을 10대가 다 저장을 해요. 그 다음 100대, 그럼 세 번째 블럭 100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수의 컴퓨터들이 이 블록을 가질 수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까 전에 1번이 보안비용 문제, 2번이 지분증명 문제 해결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수의 블록을 갖고 있게 하게 만들면은 두 번째 문제인 지분증명이 해결이 돼요. 뭔 소리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신한은행에 돈을 보낼 때 5만 원을 여기서 빼야 되고 여기서 5만 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장을 여기 일일이 데이터 용량이 뭐 예를 들어 이 컴퓨터는 1테라가 있어요. 뭐 저쪽 다른 컴퓨터는 1테라가 있어요. 그럼 그걸 나눠서 이제 일일이 저장을 하는데 그거를 나눠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블록이라는 거를. 그러면 일단은 하나의 슈퍼컴퓨터가 다 담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담을 필요가 없어요. 다수에 다 저장을 해버리니까 용량이 일단 줄어들어요. 그리고 해킹이 더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기존 해커가 그 중앙컴퓨터 해킹하려면은 국민은행 컴퓨터 하나만 뚫어버리면 돼요. 거기 다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한 대를 할 때는 상관없는데 한 200만 대가 있어요. 그럼 200만 대를 다 뚫어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가 그 지금 이제 그 서로 이렇게 트랜잭션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에서 하나로 보낼 때, 하나에서 하나로 블럭으로 보낼 때 이게 잘 빠지고 잘 들어가는지 알려줘야 돼. 내가 이런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누구한테 보냈어요. 내 비트코인 없어지고 저 비트코인 늘어나야죠. 저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은. 그거를 모든 컴퓨터에 다 기록을 하면서 그 모든 컴퓨터들이 다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컴퓨터들이 야 이거 빠진 거 맞아? 빠진 거 맞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순식간 인터넷으로. 그래가지고 80% 이상 동의를 해야지 그 블록체인이 그 전송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 전송보다 느린 거예요. 다 그 확인하는 과정 거쳐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특히 느린데 비트코인은 그 세그잇이라는 게 뭐냐면 그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그 용량 처리를 더 늘리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더 늘려버리면 그 확인 과정이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전송 그게 그 파일 그 속도 자체를 늘리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늘려버리면은 그러니까 해커들이 이걸 뚫으려고 하면은 200만 개를 다 뚫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보안이. 그러니까 해킹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더 그 원래 기존의 국민은행 중앙 컴퓨터보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슈퍼컴퓨터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한 몇천억을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다 모인 거니까 조금만 컴퓨터들이 한 몇백만 대씩. 근데 이제 그럼 이 컴퓨터들이 바보도 아니고 내가 나의 컴퓨터 이 전기세와 이 컴퓨터 CPU의 에너지를 빌려주는 대신 나도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채굴이라는 거거든요. 대신 비트코인 사토시는 생각을 한 게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참여할 리가 없잖아요. 네트워크에. 그럼 얘한테 보상을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일정 분량으로 10분마다 특정한 양의 비트코인을 이 사람들한테 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더 비트코인이 뿌려지는 양은 10분마다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져 있는 거를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참여하면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거고 10명 참여하면 10분에 대해서 한 명씩 다 가는 거고 지금처럼 200만 명이 참여하면은 200만 분으로 나눠줘가지고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받아야겠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돈이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참여하는 거예요. 최고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참여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얻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곳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럼 얘는 구현이 되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기존의 중앙컴퓨터, 슈퍼컴퓨터 필요 없다. 그냥 다 뭉쳐가지고 우리가 보안도 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 얘네가 하는 것처럼 얘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그 지분 증명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원장을 다 공유하면서 그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게 원래 슈퍼컴퓨터 하나의 원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 원장 가계부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수의 컴퓨터에 기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원장이라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컴퓨터에 다 기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문제. 그 천문학적인 그 중앙컴퓨터의 슈퍼컴퓨터 비용과 두 번째로는 그 분산 이제 지분 증명에 대한 문제. 그것도 운영하는 트랜지션 비용 처리를 슈퍼컴퓨터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얘네한테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한마디로 당근을 주는 대신 얘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주게 된 게 지금 비트코인 생태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한마디로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사토시라는 사람이 발상을 한 거죠. 되게 너무 기존의 비효율적이다 이 슈퍼컴퓨터가. 이거 바꿔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은행에 대한 이런 비효율적인 그런 비용을 그래서 바꿔가지고 그거를 야 니네 한번 구현해봐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해봐 딱 했어요. 하니까 이제 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막 채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다 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채굴자들이 채굴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보내줬겠죠. 보내니까 그 원장이 기록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라는 게 생기고 이 사람들이 이거 채굴한 사람들이 파는 거 내가 사야지 하고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보내고 또 그 와중에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세금을 일단 걷어지지 않으니까 현행법상 비트코인이 이제 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범죄 조직에 대한 비트코인을 몰수를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파일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자들이 내 돈을 누군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그때 비트코인을 주면은 일단은 증여세가 안 붙으니까 이득이죠. 그게 그런 거 세금 같은 거죠. 혹은 외환 송금을 할 때도 이거 같은 경우는 외환관리법이 적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송금할 때 당연히 돈을 안 받으니까. 처음에는 이런 세금 탈루의 그 목적으로 이 채굴한 사람들의 비트코인을 누군가 샀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금과 같이 투기에 이게 사면 모른다 돈 벌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쫙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가치가 얼마라고는 일단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처음에 왜 탄생했는지는 이 하이테크로 탄생한 게 아니고 이 은행에 대한 이 슈퍼컴퓨터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이 분산 포피팅을 이용해서 분산 원장을 기록하고 해킹을 못하게 다 묶어버린 거예요. 블록으로 체인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한마디로 그거고 지금 사토시가 의도한 거는 비트코인을 나눠줘가지고 얘네한테 그래도 뭔가 이득을 주면은
이게 뭐 시장에서 누군가 뭐 1,000원 주고 산다고 해도 1,000원에다 벌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생각을 했던 게 이거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논문을 그냥 썼는데 이거 구현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인 거고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뛴 거죠 지금.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걸 보면은 한마디로 자 분산 컴퓨팅이 가상의 구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는. 이게 아직까지는 가치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술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에 대한 뭐 비트코인은 뭐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세금 그런 문제 실생활에서는 그런 가치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근데 컴퓨터 공학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프로토타입이에요. 프로토타입. 분산 원장과 분산 컴퓨팅 기술을 구현한 프로토타입의 생태계가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지금. 자 그런 상황인 거고.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나눠서 이게 저장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컴퓨터들이 블록체인 전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는 컴퓨터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를 하려면은 이제 네. 마이닝 프로그램을 풀을 깔아야 되거든요. 네. 소 마이닝 이제 그 용량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 설치를 하는 순간 내 컴퓨터에 1테라가 넘게 설치가 돼요. 그게 뭐냐면 다 블록체인 데이터예요. 1테라가 아니라 100기가 정도가 설치가 돼요. 근데 그게 원래 슈퍼컴퓨터 하나에만 한 번 설치되면 됐는데 이제 그렇죠. 모든 마이닝한 사람들이 거의 다 설치하려면 저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 코어,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다 되어 있었는데 슈퍼컴퓨터가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을 일일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원장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얘가 트랜잭션에 대한 그 일일이 다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컸던 건데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코어 데이터라고 해서 그거 다 갖고 있고 그 또 그 예를 들어 트랜잭션 데이터가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컴퓨터가 다 가지고 있으면 용량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나눠서 코어는 대신 갖고 있어요. 코어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을 갖고 트랜잭션은 다 나눠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산 대신 이제 그 비트코인 코어 개발팀들이 그 트랜잭션을 어떻게 나눌 건지 채굴하는 그 네트워크 중에서 어디에 이걸 저장하는지를 다 결정을 하는 거죠. 채굴하는 PC들만 그 트랜잭션에 대한 기록을 잘라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그 트랜잭션을 그 해커들이 해킹하려면 그 트랜잭션을 다 모아야 다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를 다 해킹해야 돼요. 이 기록이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해킹하려면 그게 다 해킹해야 돼요. 그렇죠,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해킹. 근데 이게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나눠져 있으면 얘만 해킹해서 그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뭐냐면은 이 트랜잭션마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우리가 그 트랜잭션 사이트 조회 사이트 보면은 그러니까 비포 트랜잭션 있고 애프터 트랜잭션 있어요. 그 중간에 딱 있거든요. 그 트랜잭션끼리 연관이 돼요 또. 그래가지고 연결돼 있는 트랜잭션이 다. 그래서 이것만 뚫어버린다고 안 되고 뒤에 것도 뚫고 그렇게 따지면 계속 뒤로 뚫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트랜잭션까지 뚫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 첫 번째 트랜잭션을 갖고 있는 컴퓨터가 뭔지도 또 몰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컴퓨터를 뚫고 다 분석을 해가지고 트랜잭션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지를 다 뚫는 해커가 있다. 그 해킹이 가능하죠.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트랜잭션까지 다 해킹해야 돼요. 그 현재 있는 걸 해킹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 사이트 가가지고 조회해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before 트랜잭션이 나와요. 연결되어 있는 그 80%가 동일하게 하니까 속도는 확실히 느려진 거죠. 그렇죠. 네. 속도는 느려져요. 대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그 세그윗이 그러니까 만들 때부터 세그윗을 크게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요. 그 세그윗이라는 게 그 한마디로 블록체인 검증하는 그 타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얘는 비트코인은 천천히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고. 그 뭐지? 그 트랜잭션의 그 바이트 그 알고리즘을 더 높이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면은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쉽게 예를 들어 100대, 뭐 200대 컴퓨터를 한마디로 한 100만 대 컴퓨터를 돌아가지고 트랜잭션을 검증해야 되면은 이제 50만 대만 검증하면 돼요. 근데 그럼 채굴자가 손해를 보는 게 세그윗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채굴을 더 해야 되는데 내 컴퓨터에 안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채굴 트랜잭션 데이터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해요, 세그윗은. 대신 비트코인 생태계,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토시가 원했던 거는 속도도 그래도 빠르게 지금처럼 하면 사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신한은행에 보내면 1초 만에 전송되는데 슈퍼컴퓨터가 전송하니까 근데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 시스템을 대체한다고 하면 보내면 30분 뒤에 또 1시간 뒤에 거기 돈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행을 대체하려고 하는 건데 은행이 단점이 생겨버린 거죠, 속도라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이제 그 사토시의 그 발상을 이어받은 코어 개발자들이 세그윗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다 너무 속도를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채굴자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해보니까 무조건 컴퓨터를 자기가 안 올 수가 있거든요. 채굴을 하려면 계속 잡아야 되는데 트랜지션을 그게 이불을 통 나버리니까 무조건 구조적으로 자기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블락 사이즈가 커지면 손해를 본다고요? 블락 사이즈라는 거 뭐냐면은 세그잇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에 예를 들어 어디서 보내려고 하면은 네. 내가 예를 들어 내가 B한테 비트코인을 보내요. 네. 그럼 이 보내는 트랜잭션이 그러니까 이 검증을 하는 단계가 100만 대를 거쳐요. 네. 컴퓨터를. 그럼 그 100만 대 채굴 컴퓨터죠 정확하게. 네. 그럼 채굴 컴퓨터가 이걸 계속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니까 컴퓨터 세계는. 막 계산해서 나노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컴퓨터 나노초가 나오는데 막 컨펌을 해가지고 100만 대의 컴퓨터를 거쳐가지고 얘한테 전송이 돼요. 다 100만 대의 검증이라는 거죠. 100만 번의 검증이. 근데 그거를 어차피 그렇게까지 안 해도 50만 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예, 사토시가 처음에는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한 거죠, 되게. 그래가지고 100만 대까지 했고, 하여튼 예시로 100만 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실생활에 써보니까 비트코인 채굴하는 컴퓨터가 너무 많아지고, 비트코인 전송거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속도가 느려진 거죠. 처음에 안 느렸어요, 비트코인이. 바로바로 딱딱딱 됐으니까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몇 천만 대, 몇억 대까지 이제 간다고 하는데 채굴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느려지니까 이거를 2분의 1로 줄이자. 그런 거예요. 세그시는. 아, 그럼 블락 사이즈를 더 크게 한다는 게 그걸 줄이는 네, 거예요? 그렇다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왜 마이너들이 오히려 그걸 서포트하고 있어요, 세그위트를? 마이너들 입장이 갈리는데 네. 마이너들의 원래 그러니까 7월 달에는 그 우지안이라는 사람이 가장 큰 마이닝 풀을 갖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한 60에서 70%를 갖고 있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근데 걔가 반대를 했어요, 7월 달에. 나는 내 자기가 손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비트코인 코어팀하고 협상을 한 거죠. 네.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코어팀은 말 그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이 속도 문제를 얘 우지하는 그거를 나는 그렇게 하면은 난이 새 컴퓨터 다 꺼버릴 거란 거예요. 최고의 컴퓨터. 그럼 난리가 나는 게 속도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원래 기존에 트랜지션이 쌓이는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얘가 그걸 다 꺼버리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우지하는 엄청 강한 거예요. 트랜지션 데이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60%에 다 꺼버리는 거예요. 이 꺼버리는 순간 이 원장이 다 기록돼 있는데 기존에 원장이 있긴 해도 분명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날아가는 것도 있고 한마디 완전 꼬여버리니까 협상을 한 거예요. 우지안하고. 그래서 우지안이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 양만큼 비트코인 캐시를 내가 만들게 해줘라. 그럼 내가 세그윗을 동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손해를 받는 거죠? 네, 나는 대신 그 손해를 받는 대신 내가 손해를 보존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동의를 하고 비트코인 그래서 스냅샷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그 코어 개발자들이 그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 수 있게 우지안한테 뭐 이제 도움을 많이 줬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세그윗을 하게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지금 11월 18일에 있던 게 원래 7월 달 말에 일어날 예정이었는데 우지안이 이제 나는 그러면은 비트코인 캐시 주고 11월 18일에 세그윗 하게 해줘라고 해서 그 11월 18일로 확정이 된 거고 그 날짜가 그래서 7월 달에 그 우지안 그 합의 이전에 그러니까 합의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됐지만 협상이 됐지만 그 전에 엄청 폭락했죠. 말 그대로 걔가 우지안이 꺼버리면 난리 나니까 그냥 이거 친구를 멈춰버리면은 걔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생태계를 걔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세그위트 2x를 하는 대신 이거 비트 캐시를 만들어주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이번에 골드 같은 경우는 그 홍콩에 있는 채굴자가 그래도 캐시가 몇 프로인지 한 5에서 10% 될 거예요. 걔도 이제 야 왜 쟤만 해줘? 나도 해줘라고 한 거예요. 코어 개발자한테. 그래가지고 걔도 물론 우지안보다는 되게 적지만 불공평하다. 왜 쟤만 해주냐? 나도 뭐 하나 만들게 해줘라고 해서 이제 뜯어낸 거죠. 코어 개발자한테. 그래서 골드 나온 거. 그럼 현재로서 다른 마이너들이 세그위트 X를 지지한 이유가 뭐예요? 손해를 보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지안이 머리가 좋은 게 그 세그윗들을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세그윗을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비트코인 캐시로 넘어갔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채굴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게 알고리즘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걔가 나는 조정을 자꾸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 생태계하고 비트코인 캐시 생태계가 지금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 기존에 있던 채굴자들 분수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얘가 워낙 거대하게 있고 분수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비트코인 캐시를 채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지안에 지금 메인 파워, 대부분의 파워는 비트코인은 캐시를 채굴하는 데 쓰이고 있고 얘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쓰이고 있고 왜냐면 합의를 했으니까 협상을 했으니까 대신 지가 만든 코인도 누가 채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엄청 느렸어요. 그게 비트코인 캐시가 전속도가 6시간, 10시간 걸렸거든요. 아무도 채굴 안 해서. 그럼 얘가 지가 그래도 협상에서 받아낸 코인인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그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걔네들한테 이제 협상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야, 너 비트코인 채굴해봤자 내가 또 메인 파워 다 갖고 나 안 뺄 거야, 이거 메인 파워. 그러니까 너 이거라도 채굴해. 그럼 너 돈 벌 수 있어. 라고 해서 걔네가 더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트코인 해시 파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근데 그 줄어들어봤자 메인 진짜 말 그대로 대부분 60-70%는 우지안이 갖고 있고 우지안이 비트코인 캐시 받는 대신 그걸 안 멈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걔는 멈출 리가 없고 우지안은 비트코인만 캐고 있어요. 지가 만든 캐시는 안 캐요. 그건 지가 데리고 애들이 캐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빨라지고 있고 캐시가 그런 상황이니까 전쟁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삼성과 애플 같은 관계예요. 삼성이 애플의 경쟁사지만 애플이 삼성의 반도체를 사잖아요. 삼성이 엄청난 매출을 담당하는 파트너사거든요. 애플이 동시에 경쟁자이자 파트너사예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우지안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지안은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어내고 이거에 비트코인이 경쟁하는 코인인데 근데 우지안은 또 자신의 메인 모든 파워를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쓰니까 비트코인에 좋은 점을 주고 있고 삼성과 애플 같은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지안과 비트코인. 걔가 그렇게 협상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럼 우지한 컴퓨터가 다 만약에 혹시 파괴되면 비트코인이 그동안 다 확실해서 망하는 건가요? 그거를 코어 개발자들이 대비를 해놓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복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코어 개발팀의 그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컴퓨터를 따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또 나눠줘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완전 파괴되진 않아요. 왜냐면 얘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원장을 나누고 트랜지션을 기록을 하지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긴 하지만 걔네가 백업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날아가는 순간 그래도 그게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엄청 복잡하고 분명 거의 누락된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건드리죠.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가 우지안을 절대 못 건드려요. 그 채굴이 힘 막강해가지고. 그 처음에 세그위2x를 약간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근데 지금은 또 비트코인 코어가 세그위2를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그위2라는 게 그러니까 코어 개발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비트코인을 그냥 기존에 놔둔 상태로 비트코인의 그 세그위만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2로 갈리잖아요. 네. 그걸 반대하는 거죠. 그럼 코어는 세그위2x를 반대하는 거네요. 그냥 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로 트랙스 그냥- 대체로 그냥 그냥 트위스가 대체로만 가자 이건데 원투로 나뉘는 네. 걸 싫어한다. 또 이제 이번에 이 원투로 나뉘는 것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채굴자들의 영역이 또 큰 거죠. 또 거기서도 우짠이 이제 또 그걸 한 거고. 그러니까 코어 개발자들은 원래 그냥 러프하게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다 이건데 지금 비트코인 원투로 나누시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이 의도한 바가 자꾸 이상하게 가니까 또 이것도 혼란을 가져오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걔네가 그걸 반대하는 거지 세그위 자체는 코어 개발자들이 원하는 계속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속도 문제 해결하고 있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세그위2x 이해하기 맞나 싶어서 질문하는데 뭐 트랜잭션 기록이 한 10바이트 정도 되면 원래는 그걸 열등분해가지고 그 1바이트짜리를 10개한테 배분했었는데 이거를 그 5도막 내가지고 2바이트 한 다음에 5개한테 내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네. 속도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커요. 지금 너무 느려가지고 비트코인이 전송 속도가. 그럼 세그위2x는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코어도 그걸 싫어하고 우지안한테도 이득이 안 되고. 아니죠. 세그위2x가 코어는 우지안한테 이득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마이너들한테 이득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C+8가 갈리잖아요. 네. 그럼 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근데 근데 되게 2x를 지지하는 사람이 안 보이네요 지금. 근데 2x라는 것도 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봐봐요. 우지안이 만약에 원에만 있어요. 네. 그럼 2에 채굴자리 넘어가요. 그러면은 채굴이라는 게 컴퓨팅이 그러니까 내가 혼자 채굴하면 다 먹는데 100대 채굴하면 100대끼리 먹어야 되고 100만 대처럼 100만 대끼리 먹고 비트코인에 대한 그 보상이 적어져요. 그럼 2가 우지안이 채굴 안 한다. 그 소문이 났다. 그럼 나머지 조그만한 그 얘네들 비트코인 캐시 채굴하는 애들이 오히려 거기로 가시겠지. 그것도 분명 돈이 될 텐데 시장에서. 또 그런 또 공학적인 그 경쟁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의 힘이 그래서 막강. 걔네들이 이 속도를 제어하고 있대요. 그걸 빼버리는 순간 그냥 작살나고 또 그 말 그대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지한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애가 또 빼버리면 큰일 나는 거고 문서 애들이 조금 빼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1, 2로 가면은 우지한이 어디에 달라붙느냐 그러니까 그 최대 그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어디로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나눠집니다. 그렇다고 한쪽에 의지하는 어디로 붙는다고 해서 그게 뭐 주류로 인정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네. 지금 되게 알 수가 알수 없어. 없다고 하는. 네. 그래서 알 수가 없고 뭐가 이길지 몰라요. 1이 이길 수도 있고 2가 이길 수도 있고. 근데 코어 개발자들이 원하는 거는 세그잇이 늘어난 툴이에요. 근데 대신 그거는 그러니까 코어 개발자들, 그러니까 그 세그잇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니까 대신 그거는 채굴자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채굴자들이 많이 참여했을 때 이득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기존의 그 비트코인보다 이게 더 채산성이 좋으면 한마디로 비트코인 더 많이 나오면 그 걔네들이 이걸로 가겠죠. 코어가 지금 2를 지지하고 있다고요? 비트코인 코어가? 네, 아마도 원이 세그잇 된 건지 2가 된 건지 정확하게 그 모르겠는데 그 세그잇 된 버전이 2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세그잇 용량이 늘어난 그 둘 다 세그잇이 됐는데 세그잇 2는 2MB 박스 그리고 세그잇 1은 1MB 블록인데 비트코인 코어는 1을 지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그잇 용량 큰 거를 그 원을 좀 지지한다면은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요즘에 트렌드 시그널 18일 그 아직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뭔가 그 세그잇이라는 거에 대한 이슈가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와 진짜 복잡하다. 복잡하죠. 이해관계가 얽혀있구나.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지한이 뽑는 거죠. 그 사람이 엄청 막강한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어냈으니까 협상을 해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자, 비트코인의 코어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이 지금 2위 코인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이걸 알잖아요. 비탈릭이 만든 거죠. 이더리움은 얘네도 되게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른 걸 알죠. 다 전송을 해봤습니다. 훨씬 빠른데 얘네들은 그 비탈릭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지금 포스로 날리는 거 왜 그런지 알아요? 포우보다? 포스 뭔지 알죠? 포우는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슈퍼 컴퓨팅 그 한마디로 분산 컴퓨팅 그 해시 파워로 채굴을 하는 거면은 포스는 내가 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더리움 비탈릭이에요. 기존에 포우로 했어요. 그럼 지금 비트코인 여기를 보니까 얘 난리 났어. 우지아 같은 애가 막 걸려붙이니까 한마디로 비탈릭은 지가 만든 코인인데 자칫하다가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우지아 같은 애 한 명 들어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지금 근데 이더리움은 다행히도 포우가 그 우지아 같이 그 거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 골고루 나눠져 있어가지고 얘네끼리 또 뭉치기도 어렵고 또 얘네는 기존에 그 세그잇이 된 상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애초에 출시할 때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더리움이 계속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비탈릭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뺏기겠다 코인. 한마디로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지분을 잘못 나눠주고 그랬다가 이사회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애플에서 그 꼴이 날 수가 있는 거야 비탈릭이. 그러니까 비탈릭이 포스트로 돌린다는 게 코인만 갖고 있으면은 걔가 갑이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그거대로 채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얘가 그 포스 개념을 들고 나온 거고 그 포스는 당연히 비탈릭이 전 세계에서 이더리움 제일 많이 갖고 있겠죠. 비탈리움 거기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지들이 항상 주도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뺏길 리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포스로 돌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이더리움은 뭐가 또 특징이냐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코인을 개발하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어플을 그 개발하려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그 이제 구글에서 개발하는 그 툴이 있어요. 이 자바 언어가 지금 구동이 되는데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공짜로 개발자들한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배포를 해요. 네이버에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받거든요. 다 공짜로. 왜 구글이 바보도 아니게 배포를 하느냐? 그렇게 배포를 해야 애플과 지금 생태계를 맞잡고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앱을 계속 개발을 하면은 애플보다 더 다양하고 좋은 앱들이 많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기보다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구글 애들이 그거를 고민을 하고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툴을 공짜로 배포를 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쉽게 최대한 그래도 물론 이게 비전공자는 어렵지만 컴퓨터 공학 전공한 사람들은 한 1학년만 돼도 조금만 배우면 금방 개발하거든요. 안드로이드 앱을. 왜냐면 얘네들이 그 구글 개발자, 구글의 그 거대 그룹들이 고민을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쉽게 개발하게 만들지?
계속 창의성을 어떻게 사람들이 발휘하겠는지. 왜냐면 지들이 그래야 의뢰하니까. 그런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앱을 많이 만들게 해가지고 다양성 있는 앱이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라는 걸 계속 쓸 수 있게. 그래야지 자기들이 돈이 되니까. 뭐 광고도 붙일 수가 있고 아니면 저렇게 OS를 삼성에다 팔아볼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이득이 되니까 공짜로 툴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더리움도 비탈릭이 당연히 비트코인을 이기려고 나왔겠죠. 그럼 비트코인하고 차별화가 되는 게 뭐냐?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건 비트코인이잖아요. 사토시라는 애가 논문 쓰고 만든 게 이거고 한마디로 엄청난 선점 파워가 있죠.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1위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사람들은 가상화폐하면 비트코인이에요. 이더리움 몰라도 비트코인은 알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효과의 측면에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선점 효과를. 근데 이더리움은 비탈릭 그러면은 그냥 똑같은 코인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을 구현을 해요. 뭐 얘를 라이터 코인 같이 그냥 세금만 구현을 해요. 그럼 누가 사겠어요, 이거를? 세금 그냥 라이터 코인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에서 세금이 엄청 많이 된 거거든요. 빠르게 하려고 그 찰스가 개발한 건데 그게 이더리움보다 싸잖아요. 왜냐면은 왜 싸냐? 그냥 그거는 말 그대로 개념이 좀 다른 거죠. 그냥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짝퉁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짝퉁인데 좀 좋은 짝퉁? 이런 느낌이면 이더리움은 얘는 비탈릭은 또 발상을 또 전환을 해요. 아, 그걸 하지 말고 내가 안드로이드 같은 전략으로 가자. 구글 같은 전략으로 생태계를 먹어버리자. 분명 코인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앞으로 한 100개, 200개가 나올 텐데 내가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구글 애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그런 되게 쉽게 이 프로그래밍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주듯이 나도 이더리움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주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더리움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만들어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게 개발자한테 되게 친숙하게 만들어졌어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쉽게 만든 것처럼 이걸 쉽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공짜로 배포를 해요. 네이버에 솔리디티 치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컴퓨터 공학 전공한 애들이 쉽게 코인을 만들어요. 저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냥 코인을 만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물론 그게 뭐 거래소 협력시키고 막 돈을 거기서 끌어담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코인을 엄청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큐텀만 해도 지금 큐텀은 뭐 따로 개발했대지만 원래는 이더리움 플랫폼이었고 뭐 되게 많잖아요. 뭐 골렘이랑 코인도 그렇고 이 지금 뭐 카이버도 이더리움 플랫폼이잖아요. 이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진 코인만 한 몇백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비탈릭이 한마디로 이더리움에 대한 비트코인을 이기기 위한 자신의 전략으로 비트코인처럼 그냥 이렇게 이걸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는 거 이미 끝났으니까 내가 블록체인을 구현할 수 있는 코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개발 툴을 제공하는 대신 이 이더리움의 가치를 높이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더리움이에요. 개념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게 올해 초에 10,000원이면 지금 되게 많이 펌핑이 됐죠. 그러니까 전략이 어떤다는 거죠. 그 비타민이 돈을 번 거죠. 그래가지고 걔네가 그래가지고 좋은 건 지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건 뭐냐. 코인 값이 올라가면 자기가 돈을 버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유명세가 커지면 사람들이 이걸 살 거고 그렇게 사게 되면은 자신들이 돈을 더 벌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한 거고. 근데 이건 아직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생인 거죠. 이제 ICO 2014년에 한 거고 이제 뜬 것도 이제 올해 1년밖에 안 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2009년에 나타나서 2011년부터 빵 떠기 시작해서 쭉쭉 올라간 거니까 역사도 비트코인보다 짧고 아직은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너무 또 선점효과가 강해가지고 비트코인은 그냥 사람들은 머릿속에 비트코인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너무 또 급격하게 떴고 그래서 이게 망할지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네들의 개념은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을 이해해가지고 코인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그런 코인을 만든 게 이더리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 생태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뭐 진짜 좋아.